이제 또 가치 저장소나로서의 끝판왕이 비트코인이 된 것 같아요. 21세기의 새로운 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메시가 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냐 아니냐라고 논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에 맞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돈봉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호스트로 맡게 되었고요. 초대된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는 유튜버 코어남이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 이름은 오몬이라고 하고요. 저는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네, 오늘 돈봉남님과 함께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트레이더는 뭐죠? 트레이더 틀니의 뭐 그런 건가요? 저 닉네임이 원래 그냥 카페에서 쓰던 건데 이제 네. 트레이더 말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알아는 틀니 네, 틀딱 맞습니다. 아, 네. 그렇게 들어 보이지 않으시는데 혹시 바꾸실 생각은? 바꾸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요. 네. 활동해야 될 것 아.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 우모는 혹시 그 구몬 학습지 그런 아닙니다. 제 건가요? 이름이 그 영우인데 네. 아, 네. 이제 옛날에 친구들끼리 무슨 몬 이랬을 때 아. 별명이었는데 아. 가볍게 닉네임으로 쓴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그 됐네요. 몬이 몬스터의 몬이잖아요. 약간 그런 겁니다. 몬스터처럼 생기진 않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 디지털 금으로서의 변화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성장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전통적인 안정자산인 금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갖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장점은 이제 금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려면 그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은 실물 자산이 아니고 이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뭔가 보관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그 비트코인이 갖는 명백한 장점은 이번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러시아가 은행을 모두 동결시켰는데 비트코인만은 송금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정부에 대항하여서 굉장히 좋은 은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그거 보면서 이게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되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거든요. 일본이 일방적으로 스위프트 시스템 그거를 막아서 그 동결 시켜버렸잖아요. 자산 못 쓰게. 근데 그때 비트코인만큼은 동결을 못 시켰고 그 다음에 보관의 장점은 약간 이동의 장점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금이 우리가 뭐 몇백 톤씩 가지고 있어도 한 번에 가져가 나갈 수 없지만 우리가 1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도 언제 어디서든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트레이더 분들이시고 차트와 지표를 봤을 때 25년 현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성장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5년 들어서 이제 지표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트코인 ETF라는 지표를 이제 새롭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아직도 이제 고점에서 머무는 중이고 예전처럼 막 50%씩 그 말도 안 되게 폭락하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조금 더 견조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으로 25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위치를 공고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50%씩의 하락은 없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건 명백한 리스크가 있는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뭐 약간 여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담보로 또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 약간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가라앉을 때 끌어왔던 유동성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는 조금 위험한 정도로 빠질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혹시 그 리스크라는 게 지난 그 하락장에 비트코인이 17,000달러까지 빠졌었죠 그때. 그죠. 이렇게 16,000달러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2만 불, 3만 불만 더 빠지면은 청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물량 청산시키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들이 엄청 많이 존재했는데 그런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발표한 공약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비트코인 매수할 거다. 약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방식이라서 어떻게 돌아갈지는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성장과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이미 시장에서도 많은 상장돼 있는 주식들이 코인 관련된 회사들이 너무 잘 가는 거 보고 우리도 비슷한 성장을 취하고 싶다. 그래서 뒤에 후속 매수세가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나스닥 지수처럼 조금 더 견조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다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아마 리테일보다는 기관들의 매수세 때문에 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되게 암호화폐 친화적인 분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와 동시에 법인 규제 풀리면서 법인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견 있으신가요? 법인 쪽은 저희가 사실 잘 모르는데 이번에 빗썸이랑 업비트에 법인 계좌가 열리더라고요. 빗썸은 좀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업비트에서도 이번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에 대한 뭐 세금이나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인이 쉽게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면 매수세가 또 엄청 붙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열고 이제 기관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찌라시도 좀 돌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이 되면은 더욱더 풍부한 유동성이 몰려들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위험 해지성 수단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비트코인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험 해지 수단으로 작동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위험 해지 수단이라고 하면은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가 일어났을 때 이제 올라야 되는데 반대로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보다는 이제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이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 해지 수단으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전쟁 때마다 워낙 그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다만 거시경제 지표와 좀 잘 따라간다 싶은 게 M2 통화량 지표 그 차트와 그 비트코인의 차트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시경제에도 충분히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스며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자산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건 다 당연한 거니까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나 상승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거에 따라서 미국 주식과 커플링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상관관계는 유지된다고 보시나요? 근데 시장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이 되는 때가 있고 디커플링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엔 좀 특이했던 게 비트코인이 금과 커플링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또 나스닥보다는 상대 강도가 좀 약한 커플링은 되지만 예전보다는 약한 상대 강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향후 계속 비트코인이 갖는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지위에 치명적인 약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변동성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저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25년의 비트코인만 봐도 ETF가 승인되고 나서 그 변동성이 예전보다 엄청나게 줄은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기관이 들어오고 비트코인은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량이 그 수량이 점점 적어질수록 변동성은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단기 변동성과 장기 변동성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비트코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비트코인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조금 재미가 없었다 이러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기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제가 비트코인 뭐 20%, 30% 빠지는 날도 좀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사실 많이 빠졌다면 하루에 10%, 이 정도만 빠져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기관들의 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기관들이 그 주식을 매입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이 이 스프레드를 깐다고 하죠. 매수를 층층이 깔아두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그 방식을 비트코인 ETF에서도 똑같이 취할 가능성이 높아서 매수 라인마다 더욱 촘촘한 매수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에 예전처럼 패닉셀이 나와서 모든 매수 라인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각 지지선마다 매수세가 촘촘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패닉셀이 안 나오는 거죠. 옛날처럼 그래서 롱 스퀴즈가 나오면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매수세가 촘촘해졌기 때문에 스퀴즈까지는 가지 않는다. 여기서 방송 듣는 분들 입장에서 스퀴즈가 잘 모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선물 트레이딩에서 고배율 포지션들 청산시키려고 거래소에서 악의적으로 했던 그런 변동성 큰 움직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관들 매수세가 강해지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30% 20% 빠지는 일들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장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지금도 신고가를 랠리하고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슈 때문에 잠깐 떨어졌는데 장기적인 변동성 측면에서는 아까 돈봉남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부동산이나 뭐 웬만한 자산의 수익률은 가뿐히 넘어서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변동성으로서는 오히려 환호하고 있는 비트맥스들이 엄청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매년
30% 이상씩 평균 올랐고 작년 재작년만 해도 거의 뭐 100%에 준하는 상승률을 보여줬으니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변동성이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시가총액에 도달하거나 금의 지위를 넘어선다면 비트코인의 개당 한 개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저도 이거 네. 궁금해서 네. 그 챗GPT로 돌려봤거든요. 유실된 양 뭐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약 95만 달러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100만 달러 되게 코인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워딩이라서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금이 시가총액이 보니까 23조 달러, 20조 달러 네. 넘어가는 걸로 보이고 비트코인이 한 2조 달러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가격의 10배 네,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디지털 금이라는 주장에 반대 의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론의 이야기 중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비트코인이 그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의 가장 큰 반론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현재는 ETF가 들어오고 이제 큰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오늘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날에는 뭐 몇 퍼센트씩 급락해버리는 이러한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반론으로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메시가 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냐 아니냐라고 논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에 맞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인은 쓰레기다, 뭐 코인은 사기다 이러시는 분들이 얘가 디지털 금이 맞냐 아니다라고 토론을 하는 것만 봐도 이미 디지털 금의 그 위치를 어느 정도는 가져갔다. 앞으로 ETF가 들어오고 기관들이 더 들어오면은 이걸 좀 확고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이미 어느 정도의 지위는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레이더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로운 금이 된다는 말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새로운 이제 비트코인만의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이랑 너무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다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뭐 디지털 금이 아니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됐잖아요. 화폐를 들고 있으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계속 내 자산은 마이너스 되는 건데 줄어드는 내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선택해야 됐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금을 선택해 왔고 그 다음에 좀 더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을 선택해 왔는데 이제 또 가치 저장 순환에서의 끝판왕이 비트코인이 된 것 같아요. 금은 사실 무한하다고 또 보거든요. 지금 이제 나온 양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게 아직도 매립이 돼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한하다라고 보는 거고 부동산 수익률이 10년에 2배 오른대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이전에는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10배 정도 오를 수 있는 가치 저장 순환으로서의 끝판왕이지 않을까라고 혹시 이런 생각에 동의들 하시나요? 일단 뭐 이미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뭐 이거는 그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